교육 및 생태도시 곡성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생명다양성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예전 같지가 않네요. 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아마도 이런 대재앙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기후변화라든가 생명다양성 감소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중에는 어쩌면 두 번 겪는 분도 계실지 모른다 그래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있었으니까 지금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 중에는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선가 스페인 독감도 경험하셨고 지금 이 코로나19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참 엄청나게 운 나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곡성 주민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생애 처음 겪는 참 어마어마한 또는 저는 자꾸 어처구니 없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냐면 전 생물학자인데요.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생물도 아닙니다. 혼자서 생명현상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전자 쪼가리거든요. 그런데 떠다니다가 어디 묻어 있다가 다른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세포의 DNA, 그 세포의 유전체 안으로 쓱 끼어 앉아가지고 그놈이 복제를 할 때 같이 은근슬쩍 복제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놈인데 생물도 아닌 것이 이런 놈들한테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참 거들먹거렸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번 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세 번째 당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르스 겪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겪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번번이 박쥐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지난번 사르스 때는 박쥐가 바이러스를 시벳이라고 부르는 저 사양 고양이한테 옮겨주고 우리가 사양 고양이한테서 감염이 된 그런 케이스로 알려졌고요.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 그러고요. 이번에는 더 괴상하게 생긴 저 펭골린이라는 우리말로는 천산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천산갑을 실제로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번번이 박쥐일까? 박쥐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동물인데요. 박쥐가 특별히 사악해서 또는 박쥐가 특별히 더러워서 우리한테 이런 폐를 계속 끼치고 있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박쥐가 많아서 그래요. 지구상에 사는 포유동물 전체 종수의 한 절반이 쥐입니다. 쥐, 여러 가지 종류의 쥐가 있는데요. 쥐고요. 나머지 절반의 거의 절반이 박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사는 포유동물 중에 종수 중에 넷 중에 하나가 박쥐다 보니까 워낙 박쥐가 종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박쥐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 확률이 그냥 높은 것뿐입니다. 박쥐가 특별히 나쁜 동물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별로 근거 없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팬데믹은 아마 쥐가 시작할 거다. 저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맥락으로
쥐가 전체의 절반이 쥐니까요. 쥐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 쥐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쥐나 박쥐로부터 이런 질병이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박쥐가 전혀 혐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면역학 그 논문에 읽어보니까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곡성 주민 중에서도 저랑 체질이 비슷한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봄, 가을로 꽃가루만 날리면 그냥 재채기하고 콧물 흘리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그냥 심할 때는 뭐 하루에 티슈 박스 한 절반을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코를 풀면서 저 가끔 기분 무지하게 나빠요. 왜냐하면 꽃가루가 좀 제 몸에 들어온다 그래서 무슨 그런 죽을 병에 걸리겠어요. 제가 꽃가루 좀 마신다고. 근데 왜 제 몸은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제 코에서부터 물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모름지기 모든 생물은 면역계라는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렇겠죠? 생물로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아무 거름장치 없이 그냥 들어와, 아무나 들어와, 그러고 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면역계의 민감도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생물들을 줄을 한번 세운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금메달 따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예민한 동물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이즈도 그런 병이고요. 현대의학에서 한 80가지 정도를 이미 밝혔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반응해서 골치를 썩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한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몸한테도 어쩌다가 반응을 잘못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나온 세계 면역학회지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박쥐는 우리에 비해서, 우리 인간에 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을 인식하고 방어하는데 그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만큼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느슨한 방역 체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쥐는 모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별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날아다니면서 여러 동물들에게 옮겨주고, 그중에 우리가 이번에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잘못 건드리다가 잘못 괴롭히다가 이 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은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저는 저만 읽어보신 거 아닐 텐데 나태주 시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이 봐야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열대에서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 제법 여러 편 쓴 박쥐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박쥐를 가까이서 참 여러 번 봤는데요. 박쥐 가까이서 보면 참 예뻐요. 그리고 참 곱고 귀한 동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쥐 변호를 열심히 하는데 별로 호응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정말 예쁜 박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집에 있는 지금 기르고 있는 고양이 빼놓고요. 이 세상에서 얘보다 더 예쁜 동물 보신 적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는 동물학자로 평생을 살면서 제가 본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쁜 동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혼두라스 흰 박쥐라고 부르는 박쥐인데요.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중미의 열대 정글에서 제가 연구하던 시절에 종종 만나던 친구인데
손으로 한번 이렇게 쥐어봤어요. 저게 솜털로 뒤덮여 있어서 뭐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 보이죠.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니까 왜 가끔 가다가 저 집에 달걀을 나눴는데 되게 조그만 달걀 낳는 적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한,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게 바나나 이파리인데요. 쟤네는 과일 열매를 먹고 사는 박쥐인데 열대 정글에는 하루에도 장대비가 그냥 한 대여섯 차례 그냥 마구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쟤네들 이제 또 갑자기 과일 먹다가 동굴로 도망가야 돼요. 막 이렇게 동굴로 날아가서 거의 동굴쯤 오면 또 비가 그쳐요. 그러면 또 날아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쟤네들은 저 열대 정글에는 저렇게 바나나처럼 온도에 비해서 이파리가 커다란 식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이파리를 약간 입으로 물어뜯어가지고 변형시켜서 텐트를 만듭니다. 그 텐트 밑에서 비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박쥐들을 tent making bats, 텐트 박쥐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쩌다가 저 텐트 박쥐를 연구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박쥐요. 귀엽고 곱고 쟤네들 주로 열매 먹고 꽃에서 꿀 빨아먹고 모기 잡아주고 우리한테 굉장히 이로운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 열대지방의 몇몇 나라에서는요 완전 뒷북치고 있는데 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를 떠나서 우리 인간계로 와 있고요. 지금은 우리끼리 주고받고 병에 걸리고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 중에 누가 박쥐한테서 직접 바이러스를 얻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대의 몇몇 나라에서 지금 박쥐 동굴 소탕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쥐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다고. 네, 박쥐는 기본적으로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저희가 지금까지 발견한 박쥐 종수가 한 1,400여 종 정도 되는데요.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열대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 박쥐들의 분포가 온대로 자꾸 넓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자꾸 올라옵니다. 지난 2월 영국의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온대지방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저기도 살만하네 그러고선 슬금슬금 옮겨오는 바람에 제법 많은 박쥐들이 온대나 아열대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거점 지역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중국 남부랍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진이 지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중국 남부로 열대로부터 약 열대박쥐 40종, 무려 40종 가까이가 새로 들어왔답니다. 이주했답니다. 박쥐 한 마리가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2 아니면 3종류 정도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40종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80 내지 12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어림잡아서 얘기하면 지난 한 100년 동안 중국 남부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00종 정도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배후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만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요. 저는 더 심각한 건 기후변화 외에도 생물다양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WHO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해 봤는데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400만 명을 훌쩍 이제 넘었습니다. 500만 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제 시사주간지죠. 이카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시사주간지가 있는데 몇 달 전에 거기 기사가 참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글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집안의 어르신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많은 경우에 폐에 이상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가끔 가다가 사망 원인을 그동안 췌장암을 오랫동안 앓으셨던 그거는 상관없이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적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카노미스트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400만 명으로 잡고 있지만 아마도 이게 과소 집계됐을 거다. 다른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뭐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감안하면 아마도 적어도 1,3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저는 보다 중요한 이슈는 이런 일들의 발생 빈도가 지금 놀랍게도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세기만 비교해 볼까요? 지난 세기 20세기에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일어났고요. 홍콩 독감이 1968년, 뭐 중간에 콜레라 몇 번 있었고 황열병이라 그러죠. 옐로우 피버라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차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이렇게 대충 주기를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몇 년 만에 한 번씩 유행병이 터진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2002년 혹은 2003년 사르스로부터 출발해서 사르스, 메르스, 뭐 지카, 에볼라, 에이즈, 신종플루, 뭐 조류독감, 돼지독감, 콜레라 뭐 지금 하여간 정신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선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터지는 유행병을 저희가 영어로 에피데믹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 그걸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모든 에피데믹이 다 팬데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초동 대응을, 초동 방역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팬데믹으로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도 팬데믹이 된 건 두 개뿐입니다. 그죠? 신종플루랑 이번에 코로나19. 근데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쫓겨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뭐 중국을 손가락질 했잖아요. 저놈들이 일부러 그랬다 뭐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보면 자꾸 중국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사실 중국이 초동 대응에 좀 실패한 거는 맞잖아요. 처음에는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극에서나 듣던 괴질이 나타났다 뭐 이러고 떠들던 시절이 있었고요. 만약에 중국이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실수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중국 우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몰랐어요? 근데 만일 알았으면서도 초동 대응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중국이 세계인들에게 뭐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국내 문제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걸 제대로 못 막은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브라질 가고 이태리 가고 한국 오고 이러다가 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각 국가에서도 문제지만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순간에 만일 뭐 어떤 전문가께서 아이고 곡성 주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조금만 참읍시다. 이번 일만 지나가면 뭐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못 믿겠어요. 네,
20년 내지 30년에 한 번씩 터지던 일이 이번 세기 들어와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터지는데 이게 끝나면 앞으로는 안 터진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정당한 예측이 아니죠.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앞으로도 계속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유행병이 터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정당하고요. 어쩌면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 이게 만일 주기가 짧아지는 그런 흐름에 있다 그러면 2년 내지 3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쩌면 1년 아니면 2년, 매년 이런 일이 계속 터질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얘기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지금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이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무서워도요, 절대로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도, 그건 물론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이 한 거지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3분의 1 밖에라니요.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머지 3분의 1은 못 죽였느냐? 감염 못 시켜서 못 죽인 거예요. 네, 그냥 병원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감염을 못 시키면 못 죽이는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 뭐 정부도 참 열심히 했지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방역에 참여하는 바람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잖아요.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예,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래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백신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 약간 섭섭하긴 하지만 뭐 조만간 한두 달 안에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이 백신 다 맞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듯이 인도 같은 나라 같으면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병원에는 병상이 없고 그래서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걸 그냥 화장장도 부족해서 길에서 막 불을 태우고 이랬던,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악화돼 가지고 큰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끝납니다. 제가 그냥 아주 거칠게 그냥 표현할게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2천만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사회적 거리가 생겨서요, 다음 사람한테 감염이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심한 발언을 한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나 병원체는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겪고 계시잖아요. 이 날씨. 숨을 곳이 없습니다. 네. 어쩌면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깡그리 이 지구에서 쓸어내버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그런 재앙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 저는 그런 관찰을 제법 많이 하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왠지 이게 우리가 자연을 그동안 너무 괴롭히다가 우리가 당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그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로나19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본다 그러면 어쩌면 뒤에 오는 더 큰 적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어쩌면 이런 고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 부통령이 Inconvenient Truth,
우리말로 불편한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도 쓰고 저걸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줬다. 이걸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아유, 근데 당신은 노벨 평화상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아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엘고가 불편한 진실을 부르짖던 그때보다 진실은 지금 훨씬 더 불편합니다. 말도 못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과연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네, 지난 한 5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후를 기록한 이래로 가장 더웠던 5년이 2015년부터 2019년 그 5해가 지구의 역사에서 우리가 기록한 역사에서 가장 더운 5년입니다. 네, 지난 10년 뒤져봐도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건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너무 방만하게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고 에어컨 많이 틀고 또 난방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실기체가 대기권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지구의 온도를 지금 자꾸 올려주고 있는 거다. 근데 당하는 건 누굽니까? 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람들, 투발루, 통가 이런 나라 사람들, 저 사람들 에어컨 안 써요. 자동차도 몇 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라고 방만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남극의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지금 바닷물 수위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저 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는데 물이 그냥 집으로 점점 들어오는 거죠. 투발루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 전부 뉴질랜드나 호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옮긴답니다. 정부끼리 지금 협약이 거의 끝나간다 그러는데요. 저 사람들은 당신이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향이 사라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선진국 사람들이 좀 미안해 하기는 했어요. 우리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때문에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당하는데,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잊으셨나요? 작년에 우리나라 장마가 50며칠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 물난리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유럽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재앙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재앙이 벌어지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원조해주고 봉사활동 가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재앙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나마 구축해 놓은 이런 시스템들이 지구의 기후변화 때문에 쏟아지는 저 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돼버려 가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같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후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까봐 그들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누린 만큼 누릴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런 얘기를 그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떠들고 있었어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볼 우리의 후손,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 좀 자제하고 삽시다 얘기를 해봤는데 시도 안 먹혔습니다, 사실.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이제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당대에 당합니다.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문제, 이 두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왜 생물 다양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후변화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가를 요즘 열심히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1.5도, 2도 올라가는 무지무지 심각한 일이긴 한데 그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저희들의 걱정은, 생물학자들의 걱정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의 생물 다양성, 동식물의 절반이 사라질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식량 대란이 일어날 거고요. 네, 기름이 좀 부족한 거는 나무 떼면 될지 모르지만 먹을 게 없으면 그때는 그냥 아비규환이 되는 거거든요. 옆집을 털어야 내가 우리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국가 체계가 무너질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옥죄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중요하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요한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읽어보셨을 것 같은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 첫 대목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갑충이 되어 있더라, 이런 소설이잖아요. 네, 제 강의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졸다 깨나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십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저 애벌레가 지금 식물 이파리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연계는요, 워낙이 다양한 곳이라서요, 똑같은 식물이 바로 옆에서 자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식물 먹어봅니다. 갉아 먹어보는데 이게 영 맛이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맛이 없더라도 어떡할 거야, 여기 있는데 내가 그냥 이거 먹을까? 아니야, 나 아까 먹던 거 지금 내가 다 먹어치운 얘랑 똑같은 거 먹을 테야. 만약에 그 곤충이 후자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식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7m쯤 떨어져서 또 한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 7m야 우리한테야 한 10발자국 걸으면 10걸음 걸으면 가는 거지만 저 작은 곤충에게는 7m는 그야말로 우리 옛 표현으로 구만리 같은 길일 겁니다. 게다가 제가 시력이 탁월해서 7m 전방을 톡 내다보면서 저기 있네, 그러고선 직선으로 그리로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쟤는 양쪽에 있는 식물들을 먹어봐야 돼요. 이것도 먹어보고, 아니네, 이것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동안에 제가 먹어치운 그 식물은 또 이파리를 내고 생장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자연계의 다양성이 일단 확보가 되면 그게 유지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타리카에서 어디 가다가 잠깐 들려서 사진 찍은 바나나 농장의 모습인데요. 저게 농장인지 공장인지 막 바나나 만드는 것 같이 안 보이세요? 저 뒷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런 풍광이 보입니다. 눈이 모자라게 바나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잖아요. 여기 보나마나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섞여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싹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로 심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만일
저 바나나 이파리를 특별히 좋아하는 곤충들에게는 이게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곳이 생겼대. 그리고 다 몰려오는데 아니 어제까지는 예쁜 곤충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농부가 농약을 뿌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해충이라고 부르면서 이 나쁜 놈들. 근데 우리가 만든 농약이 한번 뿌려가지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해볼 만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 다음 해에 굉장히 많이 죽였는 줄 알고 돌아와 보면 또 애들이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또 뿌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잘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작년에 안 죽은 아이의 후손이 돌아온 거잖아요. 면역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후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실험실로 가서 더 독하게 중금속도 집어넣어보고 수은, 카리움 막 집어넣고 그런 독극물을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변 강에서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기 시작하고 외가리가 쓰러져 있고 동네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생태계라는 곳은요,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인데요. 제일 바닥에 있는 작은 것들은 우리가 뿌려놓은 농약의 그 독극물에 극히 일부를 섭취하기 때문에 그들은 별 영향받지 않고 그냥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100마리 잡아먹은 송사리는 비틀비틀하는 거고요. 그 송사리 50마리 잡아먹은 외가리는 넘어졌고요. 그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드디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농경을 포기합시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겁이 나는데요. 네, 여러분 중에 총균쇠라는 걸 읽어보신 분들이 제법 있으실 텐데 UCLA의 제럴 다이먼드 교수님, 우리나라에도 한 두어 차례 다녀가셨는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랑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저분은 저 총균쇠라는 책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실수였기 때문에 뭐 포기하자는 건 아닌데요. 실수는 실수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농경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까지 생물 다양성을 완벽하게 말살하고 짓지 않았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간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싹 밀어내고 한 가지로만 심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하고 그 악순환의 쳇바퀴에 빠져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강연 한 지가 한 40분이 좀 지났는데요. 요쯤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만나면 어떨까요?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